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여기 잠실이에요. 삼성 SDS 잠실 캠퍼스에 왔는데요. 블록체인 관련 스터디가 있거든요. SDS의 블록체인 전문가 세 분이 나오셔서 그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해요. 저도 블록체인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간판 스타이십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기훈 프로입니다. 예, 성기훈 프로는 컴퓨터 사이언스 공학 전공하셨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연구팀에 계신데 P2P 네트워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초기 어떤 그 이전에 어떤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아마 충분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블록체인 사업 담당 한상엽 차장이십니다. 우리 한 차장께서는 실제로 지금 블록체인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소상히 아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퍼블릭, 두 번째는 프라이빗, 세 번째 사례까지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프라이빗이나 기업형 블록체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성기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발표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앞에 분이 없으니까. 그냥 앞에 분이 계시면 이제 그 얘기 피해서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앞에서 민마스터께서 쭉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마지막에 나왔었던 부분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그쪽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약간 좀 서론이 생기긴 할 텐데, 저는 오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결국 어떤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저희가 사전 질문들도 보고 여러 가지들을 봤었지만, 꼭 그렇진 않지만 질문의 패턴이 한 두 가지 정도, 그 이상도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 스코프가 아닌 것들에 대한 질문이면은 대답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개형 혹은 공개형 대 기업형 혹은 개방형 대 폐쇄형, 어떤 이런 워딩, 프레임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디서 나는 거냐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이미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고 그러면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그런 두 개의 어떤 프레임의 차이 같은 것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근거를 조금 짚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형에 대해서 혹은 프라이빗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두 기술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지게 되고 기저에 깔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다시 두 개로 갈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저 분산 구조 시스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 어떤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등장 이후로 많이 이렇게 공감대를 얻기 시작을 한 거죠. 옛날부터 리서치는 쭉 있었습니다.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일부 쓰는 것도 있고 그냥 이건 안 되겠네 하고 접어버리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지만은, 비트코인이 동작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그 기술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비트코인 자체가 신뢰의 기술이지만 그 자체를 보면서 분산된 신뢰가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과거의 리서치 해본 적 사이드가 어느 한쪽을 끌고 가고 비트코인 사이드에서 끌고 오는 것들이 또 어느 한쪽 사이드를 끌고 가고, 둘쯤으로 갈라진다고 일단 생각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퍼블릭, 퍼미션리스, 공개형 이렇게 다양한 워딩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아주 칼같이 잘라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둘로 갈랐을 때 저런 것들은 다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셔도 돼요. 공개형이고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그 다음에 퍼미션리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은 대부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변이 좀 없는 거. 인터넷 찾으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정보가 많은데 오른쪽은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가 좀 없어요. 그리고 왜를 잘 설명을 안 해줍니다. 오른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오른쪽은 프라이빗이라고 보셔도 되고 칼 같은 건 아니지만 프라이빗, 컨소시엄, 퍼미션드, 그 다음에 기업형, 그 다음에 사실 폐쇄형, 허가형, 사설 이런 것들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저런 영어 표현들은 잘 없지만은 약간 네거티브하게 보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술들은 하나의 프레임이고 다시 어떤 다른 방법, 레이어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고 양쪽에다 제가 키워드를 살짝 발라봤어요. 퍼블릭이나 공개형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가상화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뭐 ICO 등등 있지만은 그 밑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쉐어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팀이 아시죠? 먹스팀도 나왔고 그냥 퀀텀, 코스모스 다 공개형입니다. 그냥 공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빗, 컨소시엄, 기업형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다른 종류의 어떤 오픈 소스 기술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프레임을 세로로 자르면 뭔가 나눠지는 것 같지만 사실 잘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옆으로 자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이해를 하시기가 편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가로로 잘라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술은 사실 어느 쪽을 그 서포트를 해도 상관없어요. 대부분 다른 거는 뭐냐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흘러가느냐의 입장이 약간 다른 경향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를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차이도 좀 생기긴 합니다. 블록체인이 그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블록체인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블록체인 표현이 기술을 표현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약간 버즈워드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많죠. 그냥 다 블록체인을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블록체인인지 잘 구분이 안 가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쪽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블록체인 기술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란 버즈워드에 묶여갖고 한꺼번에 설명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왼쪽은. 근데 가로로 잘랐을 때는 이건 뭐 그냥 뭐 어떤 그 정설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토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형태는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토큰 정도까지가 기술로서 그 범위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퍼블릭 기술이든 프라이빗 기술이든 이렇게 옆으로 자르면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다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빼서 생각을 할 수 있죠. 저희는 보통 블록체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기술을 보는 거니까. 그 위에 앞장에서 보셨던 이렇게 버티컬로 전체를 이해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때는 기술을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할 땐 기술을 판단을 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이쪽은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별개의 이코노믹스 세상이기 때문에 저건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랫부분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프레임은 이렇게 옆으로 자르면 좋다고 했지만 이 양쪽을 좀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쭉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들이 설명이 된 거고 그것들 뒤에 숨어있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한꺼번에 홀리스틱하게 설명은 못 드려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어떤 한 맥락으로만 그 맥락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격을 보여드리는 거. 이건 비트코인, 제가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비트코인에서 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죠. 저희가 리서치할 때는 뭐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최근에는 뭐 몇천만 원. 자, 이게 가격이 오릅니다. 이거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얘기의 그 끝자락에 가가지고는 이게 가격이 안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 건 오른 거고 요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비트코인 논문인데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언급이 안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CPU 하나당 보트를 하나를 하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제가 저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IP 어드레스를 선택하지 않겠다. 뭐를 위한 선택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단 빼놓고 IP 어드레스를 선택하지 않고 원 CPU 원 보트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은 없어서 여기 계신 분들 한 50분, 30분, 50분 된다고 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서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 비트코인 서버인데 자, 이런 그 P2P 지불 방식에 의해서 어떤 그 분산된 구조에 그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더블 스탠딩을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를 하려면 서버들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설명이 되죠. 근데 그 서버를 누가 가져오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돈을 줘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어떤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현재 15,000대가 깔려있는 그 비트코인 서버에 대해서 15,000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서버를. 그래서 서버들이 지금 현재 15,000대가 있고 여기 한 50대를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위치, 어떤 곳에서든 좋은 컴퓨터든 나쁜 컴퓨터든 다 들고 들어와서 비트코인의 생태계에 나름의 기여를 하고 리워드를 받을 수 있으면 자기 서버를 제공을 하고 비트코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프라가 성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더블 스pen딩을 풀고 긴 체인을 잡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들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인프라예요. 인프라를 제공을 하는데 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방식을 전제를 하지 않고 만약에 IP 어드레스라는 것을 전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그 IP 어드레스 여러분들이 만약에 IP 어드레스 하나씩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컴퓨터들은 대부분 미국 걸로 보입니다. IP 어드레스가 대부분 미국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을 가질 수 있게끔 기준점을 잡아준 게 저 원 CPU 원보트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실은 저런 표현도 아닙니다. 저 뒤에 숨어있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쭉 한 맥락으로 말씀드린 이게 전체적인 것들은 설명이 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POW나 채굴, 마이닝, 그거의 배경 뒤에 숨어있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서버들이 있죠. 그리고 난이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걸 잠깐 해볼게요. 그 앞에 로터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지막에 그 로터리의 의미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IP 어드레스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아무나 가지고 있는 서버예요. 비트코인에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위해서 동작을 시키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제가 알 필요가 없어야 돼요. 혹은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됩니다. 그거를 허용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은 익명으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익명으로 동작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쭉 한 50개가 있고 앞에서 설명됐던 더블 스pen딩이나 그 다음에 롱리스트 체인을 잡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로터리 방식으로 얘기됐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로터리를 한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정보에 대해서 동기화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를 외래 설명하기 좀 길지만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모두하고 똑같은 정보를 동시에 공유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로터리를 한다는 건 서버가 몇 대가 있건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를. 그리고 이 하나를 믿을 수 있으면 그 하나가 브로드캐스트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다 저장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 그게 비트코인 시스템이에요. 로터리를 한다는 거, 비트코인 그 다음에 그 공개형 서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로터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10분에 한 번씩 여러분들도 시험지를 풀고 저도 시험지를 풀고 아까 해시코드 찾는 거 그런 것들을 각자 다 전기값을 써가지고 열심히 풀어서 10분 정도 지나면은 이 중에 어느 한 분이 그 답을 맞추게 되고 손을 드는 거. 요 과정이 로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보를 모두가 신뢰를 하고 다 각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한 50분들 정도 계실 때에는 사실 10분에 한 번 어떤 그 아까 해시 설명된 거 그것들을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50대 정도가 있으면 50대가 그냥 설렁설렁 풀다 보면 10분 지나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맨 앞에서 보셨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이 오르네? 그럼 나도 해봐야지. 컴퓨터가 더 들어옵니다. 그죠? 누가 피자 사 먹었대더라. 이런 소문이 나죠. 돈이 되나 보다? 그럼 내 컴퓨터 가지고 피자 사 먹어야지. 그럼 피자 또 들어옵니다. 책을 그 소프트웨어 컴퓨터가 계속 컴퓨터가 늘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퀴즈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짧아지니까 다시 10분을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어렵게 합니다. 그걸 표현한 게 요거예요. 요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지난 1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속도를 봐가지고 10분보다 점점 빠르게 푼다. 그러면 난이도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투자하는 사람이 누구 특정적으로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가요. 그래갖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 난이도를 계속 올리고 컴퓨팅 파워가 나빠지면 계속 내립니다. 그거를 알고리즘적으로 밸런스를 잡아놨어요. 10분에 하나씩. 근데 돈이 되니까 자꾸 들어오죠. 자꾸 들어오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2년 전 자료고 지금 한 15,000대 이상 있는데 뭐 그거보다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되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기계를 붙입니다. 해시를 푸는 건 사실 CPU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논문에서는 CPU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영악한 엔지니어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식적인 거지만 이런 하드웨어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 퀴즈를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채굴 보상은 제가 빨리 받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럼 제가 돈 더 벌죠. 그럼 제가 자꾸 버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더 늘립니다. 여기는 FPGA 조금 느린 거고 그거 한 10배 이상 빠른 것들을 또 붙여요. 그리고 돈이 되니까 또 붙입니다. 또 붙이고
어마어마하게 기계를 많이 붙여갖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해시를 반복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건 그 어떤 기술도 없습니다. 오로지 해시를 빨리 푸는 것. 뭐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건 되게 마이너한 거고, 핵심은 해시를 내가 더 많이 반복해서 랜덤 값을 계속 찍어보다가 내가 당첨, 로터리, 내가 일렉트가 되겠다, 내가 딱 손들고 내 말을 믿으시오,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이런 것들의 서버팜 정도가 아니라 막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막 바닷속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해시를 반복적으로 돌리는 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값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기값이 쓰기 시작하면 여기서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열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쿨링을 해주는 전기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북유럽으로 가고 막 산속으로 가고 그래요. 진짜 전기값 아끼려고. 그 본질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공개형의 모든 것들은 이런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전기값을 써서, 물론 이제 저런 해시를 해가지고 보안성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익명의 서버들이 마음껏 들어오고 마음껏 나갈 수 있고, 누구도 인프라를 투자하지 않지만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무언가 저 사람들이 그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POW라는 걸 하는데, 그것의 사실 본질은 전기값이라는 거고, 왜 전기값을 쓰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저게 이것도 다 힌트가 있었는데, 아무나 들어온다는 거는 그 안에 해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는 걸 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값을 열심히 쓴 사람의 데이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놈이 얘기해가지고 쫙 믿으셔야 되니까, 제가 한 놈이 당첨이 되려면 전기값을 엄청나게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거 보셨으니까. 그럼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전기값을 썼기 때문에. 즉 모르는 녀석이기 때문에 걔가 전기값을 많이 쓰면 네 말을 믿어줄게, 요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POW는. POS도 있고 DPoS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두 다 익명의 참여자들한테서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까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증거를 내놔. 그 증거를 내놓는 대신에 그 어차피 하는 김에 보안도 높이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믿기 위한 가정에 요 전기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돈이 되니까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니까 더 전기 많이 필요하고,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또 이거 원가가 올라야죠.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얘네들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보셨지만은 이 채굴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에서 기술적인 특성도 일정 부분 있지만,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저 채굴은 인프라에 대한 채굴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익명을 믿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기값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또 보셔야 되는데,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 많은 그 나라에서 이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이득을 가져간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이번엔 전기값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전기값이 싼 나라가 당첨이 많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페어하고 그 공개형이고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기값이 가장 싼 나라에서 비트코인 채굴 성공률이 가장 높고 전 세계 채굴량의 70%는 다 중국이 가져가고 있어요. 중국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왜냐하면 전기값을 베이스로 깔고 있으니까. IP를 바꾸면 미국이 깔고 가는 거고. 자, 그래서 기업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대부분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다 된 겁니다. 지금까지 다 된 거고, 그거랑 비교했을 때 기업향이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왜 기업향이 성립해야 되는지를 좀 더 납득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자가 익명이고, 한 기업이 특정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막 보상을 해줄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 쭉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듯이 익명이니까 제가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한다는 거, 블록체인 안에서 더블 스탠딩을 막고 검증된 어떤 정보를 모두와 공유한다는 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익명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누구한테는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한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을 안 해요. 좋건 나쁘건 그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개형 블록체인들은 정보가 무조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입니다. 반드시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해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투명해서 불리해지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업향에서 쓰려고 그러면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하고만 공유를 하겠다, 이런 니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술하는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투명하게 공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개하면선 익명이라서 투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업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느리죠.
10분에 1메가씩, 10분에 한 2,000개씩 트랜잭션을 할 수 있고 초당 7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입니다. 느린데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이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 정도 속도를 유지하겠다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느린 건 아니에요. 걔는 그쪽 월드에서 적당한 겁니다. 새로운 요구가 있는 것뿐이지. 하지만 기업에서 쓰기는 느리죠. 그죠?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가 7TPS라고는 못 쓰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을 쓰면은 그거의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송금이지 않습니까? 더블 스pen딩을 막았으니까 송금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아까 가격이 쫙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송금할 때 무료로 할 수도 있지만 수수료를 넣으면 빨리빨리 처리돼요. 수수료가 가격이 올라가면 변동을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기술을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개형 기술 여기 네트워크에다가 기업 비즈니스를 올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수료가 기술 내에서는 뭐 1, 뭐 3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숫자겠지만 시장으로 나와갖고 환율을 타기 시작하면 변동을 합니다. 우리가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는 변동할 수 있으니까 고객님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업에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쭉 안 돼. 아이고, 답을 보여드렸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생기는지를 하나만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제가 원래 여쭤보고 그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넘겼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익명 네트워크라서 생긴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현상은 익명 네트워크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네. 자, 일단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를 발견을 했죠. 똑같은 가치를 실행을 하는데 다른 환경에서 다른 기술로 같은 가치를 추구하겠다. 이게 기업형 블록체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프라 투자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인프라 서버를. 아까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50대에 서로 다른 서버 서로 모른다고 했지만 기업이 투자할 때는 어느 서버인지 알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 거다, 어디 거다, 어떻게 쓰고 있다, 누가 운영하고 있다. 거기 그런 상태에서 인증서를 쓸 수 있는데 인증서를 하나씩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서버 컴퓨터에다가. 익명의 개인들은 인증서를 설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기업의 서버들은 인증서를 설치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익명의 서버에서 걔네들이 전기값이 본질이라고 얘기했던 전기값을 쓰는 이유는 그놈을 믿을지 말지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인증서를 넣으면 믿을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값을 안 써도 됩니다. ROI는 수수료 막 뭐 환전 타고 그래갖고 막 출렁출렁 거리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업형 기술은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정리를 하면 공개형은 익명망이기 때문에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저 Unmanaged P2P라는 방식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fully distributed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주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인센티브가 없는 모든 P2P들은 그냥 사멸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줄수록 그 P2P는 강해져요. 이더리움에 돈이 들어올수록 점점 강해지죠. 기업형은 기업형은 식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 매니지드 P2P라는 개념이 있어요. 최근에 여기저기서도 조금씩 그런 키워드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 매니지드 P2P의 얘기는 뭐냐면 완벽하게 익명으로 완벽하게 분산된 시스템까지는 나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기업의 목적에 맞게 적당히 디스트리뷰션하고 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쓰겠다. ROI 좋은 상태로. 그래서 P2P의 완전 분산에 약간 투입을 합니다. 살짝 중앙화시키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씩 생겨요. 그게 세마이 디스트리뷰션이고 매니지드 P2P고 기업형은 그래서 약간 매니지드 블록체인 스타일인 거죠. 원래 있었던.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언매니지드 블록체인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왼쪽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보면 오른쪽에 넥스레저입니다. 그런 모든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분 했는지 지금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데 5분 남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구분은 좀 되시나요? 네. 다 잊으시더라도 우리가 기업이 아닌 바깥 세상, 그러니까 여기 계신 다 소속된 그런 분들 말고 그냥 바깥 세상에는 원래 몇십 년 전부터 그런 P2P 망들이 존재를 해왔었는데 그들의 가장 골 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장 풀기 힘들었던 문제는 뭐냐면 그 인프라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예요. 돈을 줘야 됩니다. 예, 전기값 써라, 돈 줄게,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죠. 저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잠깐 제가 딴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채굴업자들이 과연 원가가 얼마일까? 원가가 얼마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원래는 사멸 전문이었던 P2P 기업에서 정말 인기였고 사멸 전문인데 P2P는 근데 너무 잘 돌아가고 있죠. 원가 대비 수익이 엄청나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SK도 지금 원가 공개해야 되는 판에 저것도 원가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저쪽은.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막 불필요한 선의를 증명하기 위한 전기값을 쓰지 않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돌아가는 코스트들이 나옵니다. KPX 나오고 OPEX 나오고. 5분 남았으니까 다른 거 다 건너뛰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뭔가를 판단을 하실 때 마지막 메시지 하나만 드릴게요. 그 앞에 민망스탁에서 하셨던 그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요걸 가지고 계시면은 어떤 새로운 자료들이 나왔을 때 이코노믹스를 다 발라내서 생각하시기가 되게 쉬워요. 이코노믹스 다 발라내고 그게 뭐 기술 얘기가 아닌 것들 발라내고 그 다음에 기술을 구분할 때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를 할 때 로터리라는 방법이 있고 보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터리 설명드렸죠. 알려진 참여자들끼리 합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익명 서버가 아니라 기업에서 정확하게 투자를 하고 들어온 서버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아까 공개키 설명된 것처럼 내가 어떤 정보를 라이트해서 여러분들하고 모두 공유를 하고 싶을 때 제가 서명을 해서 보내고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서 나눠 갖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서로 다 서명을 해서 나눠 가져서 제가 원래 보냈던 그 정보가 모두에게 공유가 됐다는 것을 제가 컨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카데믹 리서치만 지난 20년 동안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있었어요. 여기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많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아까 전기값을 쓰거나 그렇게 선의를 증명하는 그런 과정 없이 확정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정보를 공유할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키워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이걸 보시면 돼요. POW, POS, DPOS 이런 것들은 다 로터리입니다. 한 명을 선출을 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전기값을 깔려야 되고 전기값을 깔아야 되는데 경쟁을 15,000명이 하기 너무 힘들다? 그럼 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그들끼리 다시 경쟁을 해요. 좌우지간 경쟁을 하는 거예요. DPOS 하면은 그들 간에 또 딜리겟을 설정을 하죠. 좌우지간 대표를 설정을 합니다.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대표를 뽑아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아토믹 브로드캐스트 같은 정보를 공유를 하겠다라고 접근하는 모든 기술들은 다 공개형에서 쓰고 있는 상태예요. 공개형에서 쓰고 있는 것들 그래서 뭐 DPoS 덱 여러분들 최근에 아이오타 같은 것들이 약간 덱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뭐 POET 이런 것들은 다 공개형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기업형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로터리 방식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보팅은 막 주고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뭐 BFT, SBFT, PBFT 온갖 BFT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언급이 잘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건지 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설명이 잘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쪽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갈 때 이 양쪽에 두 가지가 다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가끔 공개형 블록체인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 제가 비트코인 15,000대 서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5만 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5만 대. 이게 완전하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쓸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려면 15,000대가 아니라 15만 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터넷에 라우터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게 추정치이긴 한데 이렇게 뭐 10,000대, 20,000대 이런 정도로는 모두가 쓸 수 없어요. 저게 정말로 모든 사람이 좀 더 폭넓게 쓰려면 나중에 기술이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면 한 억대로 가야 됩니다. 서버가 억대까지는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라우터가 7,500만 대 정도 있을 거예요. 가설로는. 거의 억개에 가깝게 라우터가 있고 그 라우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비트코인 서버라고 생각하면은 비트코인 로터리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이 안 됩니다. 이더리움도 로터리 방식이에요. 그렇게 스케일링이 안 됩니다. 그게 스케일러빌리티 이슈예요. 지금 모든 공개형 블록체인들은 다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있습니다. 기업형도 그래요. 근데 기업형은 그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자,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아주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것 같고 등등등 하겠지만 인류는 너무 거창하지만 성공적으로 분산화시켜서 스케일링 가능한 시스템을 사람들이 만들어 본 건 TCP/IP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갖 서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마 이런 사상은 그러니까 TCP/IP를 대체한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분산시키고 스케일링 가능한 기술 구조가 나오려면 이런 어떤 기술 구조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다 썼죠. 예. 질문을 받나요?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 담당의 한상혁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에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그 전자서명법 개정안 보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행정 쪽에서 또는 금융 쪽에서. 왜냐하면 전자서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중요한 걸 보낼 때 돈 보내고 공공 쪽에서는 서류 공문 보낼 때도 그 공무원분들 전자서명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공공 쪽 출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내용, 세부 내용은 뭐 아주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올라왔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줄기는 이겁니다. 기존의 전자서명을 해서 보낼 때는 공인인증서를 써야만 됐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이외에 다양한 수단, 방식을 평가를 받아서 뭐 등급을 매기든 어쨌든 평가를 받아서 유저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으로 우리 업무를 뭘 할지 모르겠다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또는 블록체인으로 모든 업무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이제 그 기업체에 있기 때문에 ICT 서비스 업체로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속성이 뭔지 그런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글로벌에서 회자되는 사례들을 빠르게 그 프레임으로 말씀드리고 저희 넥스레저 블록체인 플랫폼 가지고 어떤 업무들에 적용됐는지 아직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전개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전자서명법. 현재 공인인증서 말고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가칭,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은행연합회 프로젝트를 저희가 8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제로 기억하는데 생명보험협회가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 생명보험권이죠. 네, 그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안서가 이제 5월 10일 제출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이제 권역들 손해보험협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아마 전자서명법 개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공인인증서로 금융기관에 내가 홍길동이요. 홍길동이 맞습니다. 내가 보내는 이 돈이 내가 받는 이 돈이 홍길동이가 받는 게 맞습니다라고 전자서명을 했던 것들이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좀 이따 뒤에 있는 삼성 SDI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구축 사례 그걸 기반으로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전체 그 계열사를 상대로 하는 그 전자계약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찰, 서명 투찬이라고 하잖아요. 입찰 또는 투찰할 때 전자서명을 하거든요. 조달청도 얼마 전에 그 사업을 BPR ISP 사업을 냈죠. 이 그림은 제가 소스를 명기를 해놨는데 이 자료가 기자분들께 나중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저겁니다. 지금 세계경제포럼하고 캐나다하고 하고 있는 어떤 유스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플합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그 여권 들고 가시잖아요. 비자 챙기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말로 쫙 설명드리는 걸 S자로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내가 홍길동이가 맞고 내가 지금 공항에 왔고 여권 챙겨가지고 항공권 티켓팅 하고요. 여행사 부킹하고 세관 출입국 관리소 통해서 나가는 이런 과정상에 세관이나 이 출입국 관리 분들이 내 여권을 보고 홍길동이가 만든 사진으로 확인하잖아요.
물론 전자여권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과정의 트러스트를 담보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증번호하고 공인인증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니크 아이디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필요성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성향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유니크 아이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민증번호다, 여권번호다 이런 게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중요한데 민증번호와 핸드폰 번호는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여권번호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죠. 그 유니크 아이디 또는 유니크한 어떤 프로파일링 또는 어떤 유니크한 마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홍길동이를 추정 또는 홍길동이를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컨셉에서 보시면은 GKP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로 날리지 프루핑 또는 프루프라고 합니다. 내가 홍길동인 사실을 저쪽에서 내가 홍길동인지 확인해야 되는 쪽에서 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IT적으로는 어떤 뭐 포인터라는 개념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IT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나에 대한 어떤 해시값 아까 우리 마스터님하고 우리 성프로님이 그 해시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해시값이 그 고유한 해시값이 홍길동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홍길동이가 개인정보가 없어도 홍길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트러스트를 담보할 수 있는 상태로 분산 공유된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뭐 여행사, 뭐 공항공사 또는 뭐 항만공사 이런 쪽에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두바이도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에서는 홍길동이가 A금융그룹의 고객이에요. 그러면 홍길동과 A금융그룹의 매핑은 1대1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A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앱과 웹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복수 개가 있죠. 홍길동이는 그 여러 개의 다수의 웹과 앱을 사용할 때 다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싱글 사인 온이라고 보통 그 IT에서는 표현하는데 내가 홍길동이가 맞고 내가 너네 금융 그룹 서비스를 쓰는 주체가 내가 홍길동이가 사실이 맞다라는 어떤 인증 관련된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을 가져가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몇 가지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더 쉬워지실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 우리 업무 가지고 블록체인을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문의도 많고. 이 지금 파스칼, 여기 파스칼 홀입니다. 파스칼 홀 안에 계신 우리가 얼추 눈으로 쑥 봐도 한 40-5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계속 뭔가 서드파티 트러스트 없이 계속 뭔가 크로스 체크를 하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업무. 이게 맞아요. 모든 업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적용할지 고민하시는 것보다 우리 업무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역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고 실제로 제가 그 기관이나 공공 쪽 분들을 만나뵈면 한 1시간 정도 아주 뜨겁게 얘기를 하고 나서야 그럼 우리 업무에는 블록체인을 여기에 적용하면 맞네라고 딱 도출을 하세요. 저희가 ICT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인더스트리, 모든 고객의 업무를 다 몰라요. 실제로.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그 아이디에이션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 업무 적용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이드 내지는 컨설팅 내지는 기술 지원 또는 어떤 연계하실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API 연계라고도 하죠. 또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 있는 어떤 SDK 제공 같은 거를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으로 제가 빠르게 몇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로 유럽의 카 이월렛이라는 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홍길동이는 사람이잖아요. 홍길동이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어요. 밸류어블한 어떤 것, 디지털라이즈드 해서 뭐 사람이든 기업이든 어떤 밸류어블한 자동차 밸류어블 하잖아요. 가상화폐 밸류에이션이 계속 플럭추에이션 되는 굉장히 밸류어블한 에셋이지 않습니까? 또는 계약서 저희가 적용한 삼성 SDI의 전자계약 그런 것도 굉장히 밸류어블한 거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뭐 이 차를 유니크 아이디를 관리해서 블록체인에 올리면 쉐어링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쓰겠죠. 뭐 그러면은 이 차가 사고가 났는지 이력 관리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부품을 교체했는데 뭐 부품이 정품인지 또는 수리를 한 뭐 그 수리점이 뭐 믿을만한 수리점이지 이런 어떤 그런 이력을 주르륵 계속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페이먼트라는 뭐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른 데 가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기자분들이라 기사를 쓰실까봐 겁이 나는데 디지털 페이먼트라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베이직한 서비스를 쓰면 뭐 캐시리스 뭐 충전을 한다든지요, 톨비를 낸다든지, 주차비를 낸다든지 뭐 이런 쪽에 얼마든지 현금이 없이도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유통은 뭐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 첫 원석 단계부터 유통, 뭐 중고, 판매 이런 단계까지 다 제3자가 인정하는 서티가 없어도 그 원본이나 유통 과정을 담보할 수 있겠죠. 와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귀금속, 그다음에 뭐 명품 이런 것들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같은 데서 이제 뭐 계란 작년에 있었던 뭐 계란 파동이나 이런 식품 유통 이력 추적 식약처에서 제가 듣기로 뭐 기사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식품 그다음에 의약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요 순서대로 블록체인 적용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블록체인 적용하면 딱 그쪽에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유사시에 가장 빠르게 식품 유통 이력을 추적하는 것. 그래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사에서 뭐 IBM하고 월마트하고 뭐 글로벌리 유통 과정을 뭐 추적한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 장표에서 혹시 뭐 블록체인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뭐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 데이터 입력 요 아랫돌의 데이터 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입력의 트러스트가 훼손된 상태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블록체인에 기명된 그 데이터에 대한 트러스트까지 블록체인이 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의 트러스트는 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업무가 다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게 데이터 입력의 어떤 트러스트가 담보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설명드리기 부담스러운 디지털 페이먼트라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가볍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기사화가 가장 많이 됐죠. 저희 해운물류 컨소시엄에서 POC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제 앞에 설명해 주셨던 성규 프로님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신 부분인데요. 작년에 38개 기관이 이런 일련의 과정에 같이 한 6개월 정도 같이 했고 올해 한 6개 정도 기관 남아 있잖아요. 관세청을 필두로 저희 삼성 SDS 하고 그다음에 상선회사, 해운회사, 금융기관 2곳 정도가 현재 추가적인 2018년 POC를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넥스레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면요. 넥스레저는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소스 공개가 당연히 안 돼 있고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제 앞쪽에 설명드렸던 성규 프로님 표현대로 기업향 또는 기관향, 공공, 금융, 제조 이런 각 개별 인더스트리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사례로는 삼성카드 컨설팅 있고요. 블록체인 컨설팅입니다. 삼성카드 적용된 서비스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작년에 전자계약 블록체인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앞장에 설명드린 해운물류 이건 POC였습니다.
POC 기본적으로 크로스 보더를 했고요. 그리고 은행연합회 현재 저희가 8월까지 하고 있는 1월 26일까지 블록체인 컨설팅을 했고 현재는 시범 서비스 준비 및 8월에 대국민 서비스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4월 말에 끝나는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랑을 좀 하고 좀 넘어갔으면 이게 넥스레저가 그렇게 좋아? 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근래에 발생한 일인데요. 가트너 그 마켓 가이드라는 그 자료에 3월 20며칠자였던 것 같은데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레프리젠터티브 벤더로 삼성 SDS 넥스레저가 올라갔고 포레스터 쪽에도 AP 쪽에 레프리젠터티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벤더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제가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자, 삼성카드에 처음에는 삼성카드 저희가 컨설팅 들어갔을 때 똑같았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뭘 해야 돼? 똑같습니다. 다른 어떤 데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2008년 4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주에서 9주 정도 컨설팅 했어요. 아주 빡세게 워크숍도 하고 현업도 계속 미팅하고, 보통 이제 저희의 카운터파트는 IT 부서기 때문에 현업들에 대한 또 이 다미넌스가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컨설팅을 하니까 이제 그 가용한 서비스들이 수십 개 정도 나왔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어티를 쫙 매겼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 스코어링 그 메서더리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를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공인전자문서센터 대체. 그 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나 뭐 이런 데서 그 태블릿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인하면 그게 계약서예요. 그거 갖고 공전소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 확인이라는 걸 갖다 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삼성카드 안에 이미지 시스템에 저장하고 다시 공전소 보냅니다. 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했는데 넥스레저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디지털 스탬핑, 그냥 머릿속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여권에 어디 갔다 오면 막 스탬핑 막 찍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적용해서 공전소를 대체하는 서비스가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제휴 연계 로그인이라는 그 명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삼성카드 앱을 딱 쓰면은 인증받고 들어가면은 다른 서비스 받는 게 걸림돌이 많아요. 특히 삼성카드 외 서비스를 받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거킹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삼성카드 고객으로서 앱을 인증받고 들어가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증을 한번 받으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파이더라고 들어보셨죠? 생체 인증, 지문이 인증, 홍채 인증 같은 거. 그거를 삼성카드가 자체 구축을 했는데 그 인증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더 추가 저장을 해서 인증에 대한 시큐리티를 강화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뭐 기사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증 체계를 여러 개의 은행에 별도로 인증서를 등록해서 각각 로그인하고 전자서명할 때 별도로 해야 되는 것들, 그것도 인증 그 유효기간 있잖아요. 1년. 그거를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으로 한 번만 블록체인에 등록하면은 3년. 3년인 이유는 핸드폰 사용 주기, 스마트폰 사용 주기를 좀 감안한 겁니다. 보통 2년 이상 되면 좀 바꾸시니까. 한 번만 등록하시면 A은행, B은행, C은행, 현재는 16개 은행인데요. 2개 은행이 더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지만 8월에는 아마 16개만 오픈을 할 겁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하실 수가 있는 것. 자, 해외물 컨소시엄은 앞에 간략히 설명드렸고, SDI가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좀 점수를 좀 떨었는데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개별 산업에서. 자, 삼성 SDI의 해외 협력 업체가 한 6,700개 정도 되는데 국내는 한 2,000개 됩니다. 국내는 작년에 안 했어요. 왜냐면 작년 가을만 해도 공인증서가 폐지될까 싶었어요. 그래서 야, 공인증서 진짜 폐지되면 해자. 그래서 올해 아마 이제 중국에 있는 660개 협력업체 대상으로 적용했습니다. 심플합니다.
해외협력업체는 공인인증서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분이 설명해 주셨던 그 가상화폐 거래와 비슷하게 밸류어블한 어떤 디지털라이즈된 이미지 파일이죠. 계약서가 걔를 해시 처리를 해가지고 암호화된 어떤 라이트한 값을 블록체인에 꽂아 넣죠. 그러면 해시 값의 특성상 A 협력업체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뭐 계약 금액이나 날짜를 바꾼다. 예를 들면 시도를 한다. 하면은 해시 값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게 해시 값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원본화되어 있는 해시 값과 완전 다른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본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협력업체가 보낸 이력이 남거든요. 블록체인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치고 들어온 이력을 블록체인에 똑같이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계약 이력, 전송 이력, 그 다음에 계약 내용 수정 이력 이런 것들을 다 블록체인을 반영했고 글로벌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게 왜 첫 단추로서 중요했냐면은 이제 삼성그룹은 제조업 기반의 그 성격이 강하잖아요. A 협력업체가 구매 시스템에 계약서를 보낸다라는 게 그게 그냥 아주 심플한 그런 케이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무 시스템, 뭐 ERP, 물류 이런 데에 다 활용성이 좋거든요. 그 A 협력업체의 가계약서가 그래서 삼성 SDI는 향후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적용할지 제조업 관점에서 로드맵까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 정도로 제 20분 발표를 마치고 질문은 같이 하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강연자 한 3분을 모시고 Q&A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설명 잘 들었고 SDS가 굉장히 원래도 IT 기업이었지만은 많이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화제가 됐던 그 텔레그램 있잖아요. 텔레그램은 ICO를 통해서 1조 정도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블록체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흔히 얘기하는 리버스 ICO 이미 기존에 사업이 있고 그걸 ICO 기반으로 코인 발행하는 모델은 블록체인과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설명해야 되는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혹시 아시는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텔레그램 사례 아시나요? 기사는 봤는데 저희가 ICO나 코인에 대해서 기사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ICO는 잘 모르는데 이제 ICO를 그냥 단어 그대로 그러니까 IPO가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고 ICO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한다면 그 코인을 통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이제 ICO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제가 이제 텔레그램 케이스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리버스라고 한다면 기존 기업들이 그러니까 ICO를 통해서 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토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우버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현재 ICO나 토큰 기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기업이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리버스 ICO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토큰이나 그러니까 가상화폐나 그런 쪽 ICO 쪽은 저희가 한 번도 트라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ICO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 관련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도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그런 쪽은 근데 저희는 그런 쪽하고는 기업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네, 그러면 사전 질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사전 질문 중에 이제 성능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 유스 케이스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저나 비트코인이나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오픈소스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쓰기 속도나 읽기 속도 같은 것들이 최근에 향상된 것들은 1000 TPS 이상에서 뭐 몇천 TPS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유스케이스별로 제가 다른 것이 기업향이 그러니까 SCM이나 이런 데서 활용되는 그 트랜잭션 속도와 금융에서나 그런 쪽에서 활용되는 트랜잭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블록체인 오픈소스를 선택한다거나 어떤 특정 업체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일괄적인 기준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업체나 만약에 관심 있으신 대상에서 잡고자 하는 유스 케이스가 SCM이냐 아니면 금융 쪽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TPS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맞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성능 때문에 유스 케이스가 구현이 어려운 케이스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네, 저도 하나 답변을 드리면 블록체인에는 비슷한 속성의 서비스가 많이 존재해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더리움, 에이다, 퀀텀, A체인 등이 있는데 이들의 기술적 우연을 판단할 수 있는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기서는 기업형 얘기는 빼겠습니다. 근데 공개형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아마 제가 이 질문을 의식을 하고 뭔가 장표에 넣었다가 말하다가 말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기술적 우열로 엄청나게 갈라지는 그 특별한 플랫폼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스크립트만 돌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스크립트를 돌릴 수 있으면 왜 스마트 컨트랙을 못 돌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제안을 했는데 묵살당해서 분리된 오픈소스로 만든 게 이더리움이고 비탈릭이 그걸 만들었죠. 비트코인의 데이터 입출력 형태를 보고 스마트 컨트랙을 떠올린 거는 엄청난 혁신이지만 그 이후부터 나오는 것들이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을 얹어서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엄청난 차이를 내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인기에 의해서 좀 더 각광을 받는 플랫폼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편의성이라든지 그 홍보가 잘 돼 있어가지고 토큰 뭐 어떤 자금이 잘 흘러 들어온다든지 그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 우열은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기술적 정말 기술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 우열의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공개형의 경우 기업형은 그렇게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닙니다. 기업형에서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정말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커진 거기 때문에 그건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근데 공개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개형은 당장도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풀어야지만 플랫폼 기술로서만 자꾸 광고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미 있는 서비스들이 유연하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당장도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열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실 때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초점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해소를 하려면 어떤 특정적인 모놀리틱한 디자인들은 결국은 한계점을 맞게 돼 있고 뭔가 연동 표준이나 프로토콜화 시키는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됐나요? 여기 또 그 다음에 좀 약간 대답할 수 있는 문제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인터넷 위에서 돌아간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기능들이 있었는데 인터넷이 기존에 없었던 그런 트러스트라는 것을 더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인터넷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2개 정도 말씀드릴게요. 삼성 SDS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이 뭔지 사전 질문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이제 고객 만날 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별 연동 여부 및 뭐 가능성이 있는지 요 2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B2B 엔터프라이즈 향 또는 뭐 기관 향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어떤 프로바이더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블록체인 자체를
뭐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반 기술, 뭐 핵심 혁신의 도구로 이제 고객사에 도입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컨설팅하고 가이드하고 기술 지원하는 그런 게 저희 사업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표준 전쟁 중이죠. 다 아시죠? 뭐 하이퍼랩저, 그다음에 뭐 EEA, 뭐 R3, CEB 다 아시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ISO랑 ITUT 이런 데서도 글로벌 표준 그 워킹 그룹이나 테크니컬 커뮤니티 작업들이 활동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뭐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뭐 스타트업 대표들도 그 워킹 그룹에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각각 다른 플랫폼들의 연동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현재는 은행연합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오픈 이미 한 금융투자협회 공동인증 블록체인 하고 또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에 오픈하게 될 생명보험협회 공동인증 블록체인 플랫폼하고 연계를 하는 게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 요청서 안에. 그래서 연계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플랫폼 투 플랫폼이 아주 오토매틱하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거 하나만 더 하면 블록체인 트랜지션이 쌓이고 블럭이 늘어날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굴에 전기료가 많이 드는데 이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 혹은 채굴 보상으로 주어진 이게 두 개의 질문입니다. 그 아까 전기료 말씀드린 거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기료를 절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기료를 써야지 그 컴퓨터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그렇고 전기료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받쳐줘야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그것이 전기료를 많이 쓸수록 안전해지죠. 안전해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해킹 동기가 커지지만 동시에 전기료는 더 많이 들어요.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해킹하기 쉬워지는 게 아니라 해킹할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료 기준으로 계속 그런 그 다이나믹스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료를 덜 쓰면 가치가 올라가지 않게 되고 가치가 안 올라가도 오펙스가 소화가 되니까요. 채굴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채굴 난이도 떨어지고 그럼 해킹하기 쉬워지겠지만 가치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킹할 동기가 약해진다. 그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들이 이런 서로 어떤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그런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렇게 전기료를 별도로 생각해서 따로 이게 뭐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건 줄여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코노믹스 관점에서. 채굴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보관 시기. 이거는 알려진 걸로는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2140년까지 나오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수수료만 채굴업자들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12.5 비트코인을 10분에 한 번씩 벌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수수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열심히 전기값을 써야 된다면 수수료는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채굴업자들이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빠져나간다, P2P 네트워크에서 나간다, 많지 않다. 그런 수수료가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다 그들의 이익 관계에 의해서 이퀄리브리엄을 찾을 수 있는 고비치로 갈 거다. 그렇습니다. 예. 네, 설명을 들을수록 참 계속 어렵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이 오늘 들은 것과 좀 유사하게 파이낸셜 뉴스 이서룡 기자고요. 5G와 연계해서 이 블록체인을 좀 더 이 산업이 커질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뭐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뭐 더 높은 보안이 요구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5G 시대에 이 블록체인이 더 활용도가 높아질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침 저희 송광 선배님하고 이통사 미팅을 갔다 왔어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5G 시대가 이제 성급 오겠죠. 곧 LTE 확 마치 올 겁니다. 5G가 오면은 이제 초연결에 대한 컨셉이
취직 구현이 되겠죠. 그럼 데이터가 엄청 흐르겠죠. 그러면 가장 이제 우리나라 이번 정부에서 관심 있는 게 스마트시티예요.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게 각 지자체에도 있고 뭐 LH 공사에도 있고 다 있어요. 통신사들도 다 갖고 있고. 근데 기존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커버하는 그 영역이 아직은 좀 제한적이죠. 왜냐면은 스마트시티하고 홈IoT, 스마트 홈하고 좀 연계가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공 시빌 서비스 쪽에 좀 이렇게 국한이 돼 있었죠. 뭐 가로등을 뭐 컨트롤 한다든지, 뭐 CCTV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방범 뭐 이런 거에 국한이 돼 있었는데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떠안고 있는 그 표준이 있습니다. 원 엔트엠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홈IoT나 스마트 홈 쪽에 있는 또 표준이 있어요. OCF라고. 얘네들이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둘이 이제 같이 막 합쳐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제 5G가 얘를 가속화시키겠죠. 그러면 뭐 연계되는 뭐 디바이스나 센서량이 폭증할 거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 양이 트래픽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럼 스마트시티가 단순히 뭐 지자체나 하나의 뭐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이식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5G가 글로벌 표준으로서의 어떤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뭐 시큐리티 관점에서 또는 뭐 서비스 구현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상당한 영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보는 이제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는 아까도 뭐 앞에 얘기했듯이 밸류어블한 어셋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상에서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에셋을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이뮤터블하게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관점에서 저희는 블록체인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여기 앞에 저희가 사례들 말씀을 드렸듯이 어찌 보면 그런 디지털화되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한창 화두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기존의 업을 혁신할 수 있는 영역도 많지만 인더스트리 간에 그리고 기술 간에 융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물류 이제 POC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해운 물류 트래킹을 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싱까지 다른 인더스트리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또는 새로운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 최근에 뭐 저희가 실제 지금 데모 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아마 조만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AI하고 뭐 블록체인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델들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계속 유스케이스를 만들고 실제 보여드리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아마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 때문에 뭐 기술들을 인더스트리를 융합하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쓰일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